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 약 20권 정도의 책을 써왔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가, 이런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답들이 깔때기처럼 단 하나로 모아지는구나. 그게 바로 자존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존감에 관한 책도 쓰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자존감은요, 알고 보면은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모르셨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 자존감과 똑같이 심리학 출신인데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 말은 또 열등감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심리학 출신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먼저 나왔어요. 예,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먼저 얘기를 해서 일반화돼서 대중한테까지 이렇게 상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아직까지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인 자존감이 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요즘 많이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우리의 삶의 질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자존감이 아주 튼튼하고 강력하다고 해서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우리 삶에.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멍청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나쁜 일도 우리한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힘으로 탈출을 하는 것, 그건 바로 자존감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질은 삶의 질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자,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셨어요? 네. 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언제 처음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였어요. 그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여러 속담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내포하고 있는 뜻은 한 단어로 뭐죠? 잘하시네요. 겸손이에요. 우리는 아주 일찌감치 겸손을 먼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이거 먼저 배우고 있어요. 자,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 여물지 않은 그런 벼가 하늘을 보고 파릇파릇하게 꼿꼿하게 자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아직 알곡이 제대로 익지도 않은 그런 벼가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면 그 벼는 썩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아주 꼬마 시절에 벌써 겸손을 배우고 나를 낮추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탐색하고 나를 키우고 알 기회를 다른 문화권보다 조금 더 일찍 박탈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고 그리고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겸손이라는 말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지금부터 겸손하자 이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치 내가 착하자, 뭐 내가 부드럽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억누른다고 낮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겸손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행동과 그리고 태도,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막 교만한 마음이 일고요, 나는 쟤보다 잘난 것 같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많은 사람들보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말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만 말아야겠다.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선에서만 내 자신을 표현을 하자. 이런 태도만 제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안에서만 얼마든지 교만해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안에서 교만을 해지고 나중에 겸손은 따로 배우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자존감은 어린 시절 양육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자존감의 정의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어릴 때 형성되는 자아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이 낮은 자존감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냥 좌절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관찰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는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낮은 자존감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자아를 재조건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졌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 가능하다는 건 일단 알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울까?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존감이요. 다이어트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존감만큼 어렵더라고요. 다이어트하고 자존감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실패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어렵기는 해요. 예, 요원하죠. 저도 다이어트에 성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존감을 재건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좀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 이 자존감과 우리 다이어트의 공통점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자,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쉬우면은 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식품들이 오랫동안 종류를 바꿔가면서 팔릴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만 가지고는 살을 못 빼는 것일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빼죠, 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어렵고 그렇기는 한데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시궁창에서 자란 내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볼만하고 성공의 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자존감. 이거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데 이게 유전의 영향이라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이어트도 유전의 영향 받죠.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을 안 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운동 조금 했는데 막 빠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우인데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살이 빠진대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쪄요.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성향도 이렇게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기를 보내고 짓밟히면서 성장기를 보내도요. 자존감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예전에 봤던 만화 캔디. 제가 캔디였으면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캔디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라도. 그런데 반면에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막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자존감에 취약한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출발선이 남들에 비해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을 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나는 왜 자존감이 안 올라가지? 이런 슬픔을 조금은 좀 경감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자존감과 다이어트의 세 번째 공통점. 자,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굶어봐요. 물만 먹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예. 잘못하면 뭐 질병이 원래 있으면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웬만하면 죽질 않아요. 그냥 물을 마시면, 그쵸? 살이 빠지긴 빠져요. 그쵸? 어떻게든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게 자기 몸무게가 됩니까? 그게 다이어트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런데 자존감도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자존감에 관한 이 이야기 이거 1시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자존감 레벨이 파워업 여기까지 올라가서 내 자존감이 막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강력한 자존감 파워를 생기게 되고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언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벤트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조금씩 노력을 시작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고 점점 강력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짧고 강한 이벤트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실망을 연속해서 이게 되면 실패.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특성이 경우에 따라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이어트. 제가 한 200kg 나갑니다. 이쯤 되면 의사의 도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위밴드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지속적인 의지, 노력,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위를 크기를 줄이잖아요. 수술로. 늘어나더라고요. 열심히 먹으면 본래 크기로 돌아오던데요. 그런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정말 너무너무 그 수준이 낮은 거는요. 우울증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의사에게 온전히 의지를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이런 점들을 인식을 하면은 내가 다이어트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좀 마음에 감이 잡히게 되겠죠. 자, 먼저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장 기억을 하실 것은요. 주변에서 나쁜 거울을 치우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알고 보면 아주 거대한 거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키워주고 함께 지내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거울이고요. 그 거울에 비친 내 자아를 보고 나는 나를 인식을 해요. 알고 보면. 그런데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 막 울룩불룩해요.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내 모습이 제대로 비칠까요? 분명히 왜곡되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반드시 나쁜 거울을 치우지 않으면은요, 이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요, 자, 바늘에 찔렸어요. 그 바늘 끝이 똑 부러져서 내 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프죠. 네. 그런데 그 바늘을 빼내지 않고 그 위에다 계속 약만 바르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우리가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매정한 마음, 조금은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치우는 겁니다. 나쁜 거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거울이 과연 뭘까? 자, 먼저요.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나쁜 친구들. 대표적인 나쁜 거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거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쉽게 못 치워요. 왜 그러냐면 왠지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고요. 이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이거 다 쳐내고 다 멀리하게 되면 이 지구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웬만하면 유지를 하고 싶어하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바늘 조각, 이게 사실은 그런 친구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일생을 거쳐서 가장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시기, 그때 바로 저에게 이런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생기고 제일 머리 나쁘고 제일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인 줄만 알고 지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치우자마자 너무나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외로 굉장한 자유를 선물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내 자존감이 미약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울이 있는지 용기를 내보십시오. 자존감은 용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서 치우면은 새로운 밝은 세상이 나에게 빛을 비춘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재밌게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나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 그냥 혼자인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혼자가 또 되는 줄 아세요? 그 나쁜 거울인 친구를 치우면은요, 나에게 힘을 주는 다른 친구가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은 그 사람이 들어와요.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옆으로 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하루빨리 그 거울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쁜 거울, 이 거울 어쩌면 좋아요. 나의 가족들.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붙어 살아야 되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가족이 나에게 나쁜 거울이 되고 끊임없이 내 자아를 갉아먹고 있다면 뭐 칼같이 이게 딱 끊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조금 더 멀리 분리할 수는 있고요. 조금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내 뿌리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건 근본부터가 평생을 지고 가야 될 짐이지만 우리는 유교문화권이고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신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뿌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점점 변하고 있죠. 개인주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개인의 가치가 좀 더 최우선되는 그런 환경일 때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다, 내가 1순위다, 나를 1순위에 놓고 내가 행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이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자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훨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나쁜 건강,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자존감 바닥을 칩니다.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고개, 이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건강할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될 일이고요. 컨디션 조절이 우선입니다. 자, 자존감을 바닥을 쳐요. 피곤해요. 쉬어야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쁜 환경. 정말 끔찍한 직장에서 일해요. 우리는 재미있는 직장,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내 적성에 너무 어긋난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부터 제 자아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오히려 느꼈어요.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용기를 내서 그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시도를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 자존감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나올 만한 가장 확실한 답변을 제가 알고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로또 1등 당첨되면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불행해지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제 행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 자신감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계획 세워 놓으셨죠? 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하버드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의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요. 나쁜 거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요. 항상. 아픈 거, 나쁜 거. 그런 식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항상 좋은 걸 유지할 수는 없나? 이거는 제일 나중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의학도 예방의학이 아주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심리학도 우리가 행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행복을 연구하자. 이것도 아주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 50%를 차지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의외로요, 이게 유전이에요. 한 20여 년 전부터 뇌과학이 발달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거에 의하면 자꾸 하나하나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면 그것도 유전이고, 우리가 좀 더 우울하면 그것도 유전이더라.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50%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유전은. 그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로또, 그거가 포함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를 타고났느냐,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좋은 남편을 혹은 좋은 남친, 아내를 만났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도 10%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바로 어떤 그 진이가 나타나서 저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또는 액수가 적어요. 저 미국의 슈퍼볼이 된다고 합시다. 200억이 당첨이 돼요. 그래서 200억이 당첨이 되고 갑자기 브래드 피트가 저를 사랑을 한대요. 그런 배우가 사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한 100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천재가 돼서 모든 거에다 통달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제가 10%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가 등장을 하죠. 그럼 나머지 40%가 뭔지 안 궁금하세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의지. 60%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그 60%인데 40%는 그래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행복, 그리고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의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40% 안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전이 50%면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침팬지가요, 우리 인간하고 유전자 차이가 1%밖에 안 난대요. 자, 1%인데 침팬지가 우리 인간하고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1%가 달라진다고 해도 핵심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40%의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전도 못 타고났어요. 부모님이 자꾸 우울한 기분만 타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환경. 부모님이 나를 흙수저로 낳아주셨고 계속 자존감을 깔아뭉개는 그런 환경에서 날 키우셨어요. 그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40%로 자존감을 재건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행복 공식을 자존감 공식과 연결시키셔서 여러분도 자존감 레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존감이 마음 안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서 본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 자존감을 자기 힘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행동을 해요. 마음 먹은 일이 있으면은 일단 움직입니다. 전화 걸고요, 이메일 보내고요, 갑자기 어디 등록을 하고요, 어딘가로 가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방구석에 앉아서 그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혼자 마음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존감이 상승되거나 튼튼해지거나 균형을 잡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통제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 자기 통제감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겠다, 그래도 이만하면은 괜찮게 내 힘으로 조절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자기 통제감이에요. 이 자기 통제감이 있으면은 자,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고 나도 이 정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식당에서 주문을 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근데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 메뉴 통일하자, 짜장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어영부영 짜장면 이렇게 돼요. 점심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루도 먹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짜장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이런 태도가 자존감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남들이 모두 짜장면이라고 할 때 짬뽕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의외로 그거에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용기를 낼 때 자아 통제감이 생기고요, 자기 통제감이 올라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100살 때까지 이 연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도 늦게 옵니다. 뇌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자기 통제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선택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 의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 하고 모임에 그
깨톡, 깨톡을 올립니다. 깨톡을 올려서, 자, 이번 주 금요일 1시 어떻습니까? 하고 올리면은 그 중에 한 두어 명은 항상 대답을 안 해요.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전화를 해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은요, 아, 내가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안 가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아,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는 그냥 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의견마저도 실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지가 않고 그냥 되어가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휩쓸려 볼까? 이런 마음 상태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습관 고쳐야 됩니다. 나 그날 간다. 아니면 최소한 그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전날 통보하겠다. 라는 거라도 표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기. 이것이 또 하나 방법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자존감을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생각은 덜 하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요, 그 세상이라는 거울에 부딪혀서 내 모습을 내가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생각한 것은 즉시 행동에 옮기기. 제가 만난 그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 내가 시간 나면 연락하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죠. 한번 습관 가져보시면은요, 성과가 쌓이고 내 자존감이 쌓이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내 탓이야가 아닌 내 책임이야로 생각을 바꾸기. 자, 이 내 탓이야.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내 잘못이야.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내 탓이고 내가 아주 벌레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가 쉬워요. 자, 이런 생각은 없애야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내 탓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굉장히 낮은 자존감 수준을 보입니다.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 탓이야를 벗어나서 내 책임이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게 내 탓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걸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냥 내려놓고 내 책임이지 하고 그냥 해결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 자신감하고 자존감, 이거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다 다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표정 아니에요. 지금 이러신 거 보셨어요? 예,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아마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리까리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고요.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농구 선수가 있어요. 지금 농구 골대 앞에서 공을 가지고 섰어요. 프리드로우 순간이에요. 이걸 넣어야만 팀이 이길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저걸 분명히 넣을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걸 넣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튕겨나왔어요. 그래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 수준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형편없는데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이 때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자신감을 자꾸 충족시키려는 그런 부작용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자존감을 키우는데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와 자존감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 자신감이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단식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스타트를 끊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에는 좋아요. 자신감이. 그런데 이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계속 굶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감을 자존감으로 착각하고 계속 자신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일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격증을 쓸데없이 따려고 그러고 성과를 내려고만 하고 워커홀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이용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자신감을 이용하는 방법들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작은 성공을 조금씩 쌓아나가요. 우리 쉬운 방법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너무 많이 따면 쓸데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에 한두 개 필요한 거 도전해서 눈앞에 보는 거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늘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길을 걸을 때, 아는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모르는 길을 걸을 때하고 벌써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아는 길을 걸을 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걷는데, 모르는 길을 걸을 때는 두리번 하면서 차 괜히 오는 거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일 근처에 갔을 때 우리의 자신감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폭이 넓어지면은요, 조금 새로운 경험에서도 유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외모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외모로 판단을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튼튼하다, 이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서 나를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러면 낯선 사람들이 좀 더 나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경험해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거.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면 자신감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 포인트에서마다 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하면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을 먼저 돌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와서 뜬금없는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은 꼭 높아야만 될까요? 응? 지금 대답 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까지 자존감 얘기 해놓고 이게 뭔 얘기야. 그런데 혹시 예민하신 분은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안 쓰려고 조심했어요. 자존감은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도 안정만 되면은 높은 질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문제는 높낮이가 아니라 균형과 안정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람이 있는데 자존감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계속 승진하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나는 내 능력은 이거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상관없어. 남이야 남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게 야망도 안 가지는 거예요. 자, 야망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내 수준은 항상 내가 원하는 모습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항상 더 낮은 거,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야망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만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원래 타고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다 무시를 하고 저 높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자존감의 그런 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깃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수준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나는 이만한 자존감으로도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만큼 올라가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내 자신이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는 어디서 안정감을 느낄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존감이 있는 우리의 삶은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멀미를 하지 않는 일종의 뱃놀이다. 자, 우리 사는 거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도 안 쉬워요. 정말 별의별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만나봤는데 어떤 행복 수준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누구에게나 삶은 정말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냥 오죽하면 뭐 니체 같은 사람들, 그런 그 염세주의를 주창한 그런 사람들이 다 삶이 지옥이라고 했을까요? 쇼펜하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인생은 다 지옥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든 건 맞는 일이에요. 자, 항해를 해요. 자, 이렇게 돛담배를 달고서 우리가 갑니다. 언제나 바다가 잔잔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냥 좋은 햇살 내리쬐고요, 잔잔해요. 잔잔해서 이거 참 살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막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막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멀미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뒤집어져서 배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한 자존감이 튼튼한 우리의 삶은요, 멀미를 하지 않는 그런 삶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풍랑치는 거 그렇게 춤추며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막 누구한테나 그건 힘든 일이고 좀 빨리 지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나. 하지만 우리가 멀미를 하지 않으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리고 그 견디는 시간 동안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의연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자존감, 즉 계속 멀미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배가 흔들리면은 계속 토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식은땀을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배 바닥에 계속 널브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좀 날씨 괜찮아지면은 회복하는데 시간 다 가요. 멀미 빨리 가라앉을만 하면 또 풍랑 몰아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멀미를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체력, 그게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는요, 이 자존감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화려한 그런 유람선을 타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큰 배, 비싼 배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비싼 배를 타지 않아도 우리는 그만 괜찮게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은요, 유람선 타도 멀미 합디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체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자존감에 있어서 우리가 야망을 높게 가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 조금 궁금해지죠. 근데 이럴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의 깃발을 꽂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저기 멀리에 깃발을 꽂아요. 자, 멀리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멀리에다가 한 빨간 깃발 하나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깃발 하나쯤 우리가 꽂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깃발만 계속 보고 걸어가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느 세월에 저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저 에베레스트 정도 되는데 저거 어느 세월에 가. 우리는 지치게 되고요. 거기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깃발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없어지고요. 살아가야 될 목표조차도 우리는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깃발은 꽂아둡니다. 가끔만 봐요. 가끔만 보고 내가 가야 될 때가 저곳이기는 하구나 하고 인식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꽂고 내 눈앞의 일들에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살면은 높은 질의 삶을 살고 그에 따라서 자존감도 굉장히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깃발 하나 여기서 꺼내서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건 강이건 그곳에 하나 꽂아 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